새누리당의 내분 사태가 격화하면서 정치권 전체가 술렁이는 모습입니다. 20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정치권 세판짜기 등 정계 개편론이 여기저기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대선을 겨냥한 잠룡들의 행보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이진군 경희대 개원교수, 김광덕 데일리한국 뉴스본부장, 양문석 미디어스 논설위원,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전진석 원내대표 정치적 칩거 하루 만에 다시 당무에 복귀를 했는데 내일 원내 중진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대안을 내놓겠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당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잠시 이야기 들어볼까요? 새누리당 위기를 잘 극복해온 역사를 갖고 있는 전통 있는 정당이니까요. 잘 해나갈 겁니다. 예. 협치와 소통이 여야와 여야 정감만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당내에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그런 말이처럼 스님이 절이 싫으면 떠나라, 떠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도저히 생각이 다른 사람이면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우리가 전당대회를 예정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당대회를 빨리 치르는 광고를 하든지. 당내에서 일단은 최종국적인 파국은 좀 피해보자라는 어떤 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교수님, 사실 새누리당 친박계, 이른바 비박계의 어떤 절충점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보니까요, 이른바 친박계에서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라 이런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다면 아마 여기서 절충점을 찾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할 수 없이 내일 중진회의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어떤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만약에 정진석 의원이 시키기만 하십시오.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모르지만은 그게 아닌 이상 내일 어떤 합의점을 찾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정진석 원내대표가 그러면 친박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래도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뒤에 비박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연 친박이라는 분들이 저분들이 이 패배한 정당의 중진들이 맞는지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저분들이 패배했다는 걸 금방 잊어버리고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전에는 꿀 엎드려서 절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90도로 절하다가 지금은 아주 일자로 서가지고 지금 싫은 사람 떠나라 이런 식 아닙니까? 그래서 저런 식으로 되는 거 보니까 앞으로 이 봉합되기는 참 어려운 그런 국면이다. 일단은 조정 국면이지만 봉합 국면까지 가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진단이신데, 어쨌든 봉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봉합을 해야 되면 봉합을 하는 수위가 어디까지냐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비대위와 혁신위를 건너뛰고 바로 전대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대위를 외부 인사를 초빙해서 대충 무마할 수 있고, 근데 혁신위는 건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 혁신위의 설립 취지가 뭡니까? 4.13 총선 참패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후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의 승리를 위한 답안지를 찾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혁신이나 비대위에 대해서 이제 인사 문제를 가지고 시비가 붙었던 것이고, 결국은 유승민계에 대한 배제와 유승민의 배제, 그다음에 다음 당권, 이 세 가지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랬었을 때 중립적인 인사냐, 그다음에 편향된 구성, 이렇게 이야기. 그런데 새누리당에 중립적인 인사가 있나요? 70명이 친박이고 그리고 50명이 비박이고 중립적인 인사가 존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존재를 꽂아 넣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 두 번째, 계파 청산을 하기 위해서 계파 균형을 맞춘 공정한 구성,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나요? 가능한 말이 것이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친박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중립적인 인사거나 공정한 인사 구성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친박계에서는 비대위 구성을 그래도 계파별로 좀 균형을 맞춰서 하자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계파 청산이 핵심인 혁신위원회에 계파 간 균형을 맞추자고 하면 계파 청산 하지 말자는 거 하고, 그다음에 어느 언론이 봐도 어느 국민이 봐도 저게 계파 안배가 되어 있는 혁신위가 무슨 계파 청산을 해? 계파 청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불성설을 해 주장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이 총선 과정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정신적 분당 상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실질적인 분당, 정치적 분당으로 가느냐에서는 요번에 정치적 분당으로 요번 기회에 가는 건 아닙니다. 예. 제가 보기에 그 분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연말 연초 이후로 넘어갈 것 같고 요번에는 부분적 봉합을 하는 형태가 되는데 내일 중진회의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예. 정진석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일단 가닥이 잡히는데 정진석 대표도 친박이 막 항복하든지 관두든지 그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일단 내일은 정진석 전 대표의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는 정도로 의견을 일단 모을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모으고 그다음에 그럼 비대위원장을 내놓느냐 마느냐 이게 관건인데 정진석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까지 가급적 해서 끌고 가보려는 마음도 갖고 있지만 지금 친박의 정서는 안 그렇습니다. 내일 중진에서는 딱 그렇게 가닥이 안 잡히더라도 그 김태흠 의원 등 재선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친박계. 예. 거기서 이제 이견을 제시하면서 비대위는 외부 인사를 모셔오는 거로 하자. 그게 그리고 그 비대위는 또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가 겸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혁신형 예. 좀 외부에 좀 거물걸 모셔오면 또 혁신형 비대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혁신이나 비대위를 같이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도 하는데 어떻든 외부 인사로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 것이다.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거로 제가 예상하고 근데 있습니다. 친박계에서는요. 친박계에서는 이른바 비박계 중에서도 강성으로 분류되는 김세현 의원이라든가 이혜훈 뭐 당선인이라든가 그분들을 좀 비대위에서 제외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강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이번 핵심의 관건은 딱 그겁니다. 구성에 있어서 이번에 이제 10명 중에 당연직 빼버리면 7명이 비박인데 그중에 왜 2사람을 넣느냐를 친박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사람의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김세현 의원이나 이혜훈 의원이나 상당히 돋보이는 의원들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친박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의원들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사람을 빼달라 그러는데 이건 친박의 요구는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진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유지하기가 왜 쉽지 않느냐 하면 이 사람들을 자기가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교체해야 한다? 그럼 비박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2사람 뭐 잘못도 없는데 왜 하냐?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유지한다? 친박에서 용납을 안 합니까?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해야 새로 구성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일각에서는요, 본부장님. 사실 그 비대위원은 그대로 두고 친박계, 이른바 친박계 의원들을 좀 더 해가지고 좀 인원을 늘리자 이런 좀 절충적 얘기도 나오던데 그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타협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하면은 친박계에서 지금 굉장히 이제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비대위든 또 혁신이든 어떤 의사결정이 본인들에 대한 이제 이해를 하지 않고 본인들의 권한들을 상당히 축소하는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복당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는 뭐 또 당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의 절차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대권 가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친박계의 어떤 새 확산을 상당히 장애물로 여기에 제약하는 요인으로 만들 가능성인데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회의에 들어가서 의사결정에 다수를 점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이혜훈 또는 김세현 이런 이제 강성 비박 의원들이 있다 하더라도 친박계 의원들이 포진이 되게 될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전에 있었던 최고위처럼 대표는 비박이지만 다른 최고위원들은 이제 친박계로 휩싸였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 별로 이제 의사결정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이제 노리는 것이 타협점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게 나온다면 뭐 이제 약간 안전 국면으로 갈 수는 있을 텐데 그러나 이제 그것이 본질과 비본질 지금 비본질이 달라 있는 상황이에요. 뭐냐 하면은 이 상황에서 어떤 혁신과 변화를 과감하게 가져가자고 하는 논의로 사실 시작된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없어져 버리고 개파간에 이것을 안배를 해야 되고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고 안정 있게 가져가야 된다는 비본질 요소가 지금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완전히 본질수가 지금 사실 이번 친박계 비박계 비대위원에 대한 비토 과정에서 사실 유승민 의원을 어떻게 사실은 복당 문제도 하나의 포인트였는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김태흠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만났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잠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유승민 의원 계세요. 안에 지금 담배 들고 있어요. 그냥 뭐 사람들 좀 만나고요. 미리 다 얘기하셨어요? 하나를 나누시고 여기서 만나신 거예요? 아닙니다. 김태흠 의원이랑 어떤 말씀 나누셨어요? 관계 개편 얘기 나오죠. 그런 거랑 좀 맞물린 어떤 이런 게 정치일까요? 사실 뭐 정치적으로 대립을 해도 또 국회에서는 보고 뭐 또 헤어지고 이런 일들인데 사실 친박계 좌장인 최경환 의원이
정진석이 사고 쳤다. 빨리 수습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과연 친박계 지금 더 강하게 푸시를 할까요? 아니면 어때 수습을 좀 할까요? 근데 그 친박계가요. 가만 보니까 굉장히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4.13 총선 책임을 자신들이 완전히 덮었으면 자신들이 만약에 도태된다. 이런 엄청난 위기감을 갖고 우리가 여기서 뭉치지 않으면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분들은 예. 이 당의 미래, 그렇죠.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는 그런 최고의 목표를 당연히 가져야 되는 정당으로서 예. 그 목표보다는 이 우리 친박계가 살아남느냐 못 살아남느냐, 그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이 친박계가 이 당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장악력을 우리가 계속 행사하느냐 못하느냐, 여기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네. 이게 정말 오산이라는 거죠. 뭐냐면 이 미래지향적인 세력하고 현실 안주적인 세력이 있으면 안정이라는 것은 항상 현실을 안 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오산이죠.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가 레임덕을 가능하면 늦춰가면서 완화시켜가면서 장악력을 그래도 더 오랫동안 장악력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새누리당이 자기 정권 재창출에 있어서 유력한 그런 정권 재창출이 유력하다. 네.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이 높다. 그런 믿음을 줘야 되는데 이것을 국민한테도 줘야 되고 정치권 전체에도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정권 재창출에 별로 희망이 없어. 청와대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새누리당 친박계란 주류라는 그 사람들도 정권 재창출은 문제가 아니야. 네. 박근혜 대통령 이 정부를 그러니까 지키는데 여기만 수호하는데 이 일만 관심이 있어. 이렇게 되면요. 그 순간부터요. 박근혜 대통령의 장악력 더 떨어지게 마련이고 새누리당 세력은 네. 정치권 내에서 새누리당도 더 약화되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경환 의원이 정진석이 사고 쳤다. 네. 빨리 수습해라. 이렇게 한 뒤에 이제 소위 친박 재선 의원들이 나섰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고 쳤다. 그럼 사고가 뭐냐? 이때 여기서 말한 친박들이 말하는 사고라는 거는 처음에 뭐냐 하면 비대위 구성 딱 멤버를 봤더니 친유승민계 의원인 이혜훈 의원과 김세현 의원이 사실 제일 이 친박들이 두려워하는 세력이 결걸구라는 세력이 유승민 계호 두 사람 이름 들어간 거 일단 놀라고 당혹스러워한 거예요. 그게 이제 사고 쳤다는 거. 두 번째는 바로 그 첫 비대위 인사를 겸한 회의에서 유승민 의원 입당 논의가 바로 처음 거론됐다는 거. 그 다음에 김용태 혁신위원장의 제 일성이 청와대 비서실 인사 잘못됐다. 국민 때 답이 아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딱 치고 나간 게 친박을 굉장히 자극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사고 쳤다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위 전국의 무산이 관여하는지 알았느냐 해서 뭐 보이지 않는 손 논란인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이게 거의 사실인 듯한 대로 가는데 그러면 보이는 손이죠. 보통 보이지 않는 손은 청와대를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요. 이 부분 이제 결국은 이번 사태에 키를 쥐고 있는 게 정진석 원내대표인데 일각에서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유승민 의원의 길을 갈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전 원내대표 원유철 원내대표의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좀 있는데 우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둘 중에 어떤 길도 택하지 않고 정진석 홀로 살아남기 싸움을 아주 집요하게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진석 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아본 적이 없는 말 그대로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이제는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신의 색깔, 나의 정치와 나의 리더십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부대표를 친박으로 싹 썰어 담았다가 그 다음에 냉탕에서 온탕으로 간단 말이에요. 또 비대위하고 혁신위는 비박으로 싹 쏠리고 하면서 배의 중심을 못 잡고 기우뚱 했던 것들이 나의 정치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친박 쪽 부대표는 내가 컨트롤 가능하다. 나의 통제하에 있다. 원내대표로서.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비대위나 그다음에 혁신위는 국민의 뜻, 우리의 참패의 원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친박을 쓰면 안 된다라는 그 여론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갔다라는 측면들을 봐야 되고요. 친박계가 세 가지를 지금 집착하는 것 같아요.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제 뭐 김태흠 의원, 그다음에 오늘 이장우 의원 이런 분들이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 보면 한 새누리당의 전 구성원의 책임이지 왜 친박에게만 책임을 돌리냐. 당시의 당대표는 김무성이었다를 일관되게 지금 40일째 하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두 번째,
사고 쳤다 최경환 그 의원의 사고 쳤다 수습하라는 이야기가 그 상임정국이 우리가 보이콧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보이콧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그리고 비박의 그 전국 상임정국위도 결석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떨어진 사람들 왜 오냐 하면서 의도하지 않았던 사건이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헌정 사상 유례 없는 그 사건이 터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 집착하는 게 뭐냐면 비대위예요. 네. 자, 전국 상임위와 그 비대위와 혁신위의 그 각각의 그 성격이 좀 다른데요. 비대위는 전당대 룰을 정하는 데입니다. 사실상 지도부죠. 예. 전당대회를 그 준비하고 관리하고 룰을 정하는 데인데 예를 들어서 당헌하고 국민하고 여론조사를 하면서 했을 때 3대 7로 잡을 것이냐 5대 5로 잡을 것이냐 당원 비율, 따라서 뭐 국민 비율. 국민이 많으면 친박한테 불리하겠죠. 근데 당헌이 많으면 친박한테 유리하겠죠. 이러한 룰을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혁신위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당에 있어서의 그 책임 문제를 정확하게 따지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강한 훼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단했던 건데 혁신위는 끝이 났잖아요.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일단 한 방 맞았단 말이죠.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정진석 원내대표는 철저하게 그 비박 쪽의 입장을 따르지 않으면 죽어요. 죽는다. 개인적인 정치적 미래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친 이명박계 소위 말하는 진이계가 소멸했던 속도 딱 4년 만에 끝났는데 살아남은 의원이 이재호 의원 정도밖에 우리가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친 박근혜계가 소멸하는 시간은 외려 친 이명박계보다 더 빠를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이선배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이 없으면요. 레임덕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고 그다음에 친박계는 더 빨리 주저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진석의 길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해야 되는데 제가 언론인 신문사에 있을 때 선배로서 같이 취재했기 때문에 제가 좀 성격을 잘 알고 그러니까 일단 정진석은 유승민의 길도 아니고 원유철도 길하고 정진석의 길을 갈 것 같습니다. 아까 비슷한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조금 다른 건 아까 친박 비박 중에 좀 비박에 가깝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야 생존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다른 게 저는 오히려 친박하고 부딪히지 않는 거로.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그러니까 중간에서 원유철 길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정진석 길을 했는데 일단 작년에 유승민 파동 따고 다른 점은 뭐냐 하면 두 가지가 다른 점인데 당시는 친박이 확고하게 장악해서 지금은 친박이 당내 세력은 우세 속에서 대국민 여론전에서는 좀 밀리면서 이제 앞으로는 대선 주자 중심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성격 자체가 리더십 스타일이 또 있잖아요. 유승민 의원하고 달리 정진석 의원은 위를 향해서 대립각을 세우는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강하게 대립각을 의도로 갖고 세우고 그런 스타일은 전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당내 수적 우위를 좀 친박이 잡고 있으니까 거기하고도 좋게 크게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비박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절묘하게 중간에서 좀 나쁘게 말하면 샌드위치가 되는 거지만 좋게 그걸 딱 헤쳐나가는데 다른 말을 잘 탈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황희정승 나오겠네. 황희정승. 아니 그래서 그거를 잘 돌파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근데 하여튼 그 중간에서 분명한 거는 친박하고 크게 부딪히지 않는 거로 갈 거라는 그 지점이 정진석 의원 개인의 정치적 행로가도 결부가 돼 있겠죠. 이제 보면은 본인이 유력한 이제 대선에 뭐 도전할 사람이라든가 이런 대중 정치인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냐 그리고 또 앞으로 대중 정치인이 더 되려고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선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대권에 상당히 관심이 이전부터 있었던 상황이고 대중들에게 어필하는 행보를 해야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양새를 분명하게 이제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본인에게 남는 장사라고 이제 생각이 됐던 것이고 원유철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본인의 꿈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충분하게 어쨌든 당선권, 대권의 시장에 아직 진입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어쨌든 다수를 점하고 있는 권한이 있는 친박계와 일정 부분 거리를 좁히게 되면서 신박이 이른바 된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 정진석 원내대표도 두 사람 중에 가까운 길을 가라고 한다면 찾으라고 한다면 대중정치는 아니기 때문에 원유철 전 원내대표처럼 갈 수밖에 없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그 사이에서 양쪽 계파를 아우르려고 하는 화합과 조정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들을 보임으로써 정진석 모델을 만들려고 하겠죠. 근데 그것이 상당히 제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교수님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양님 말씀을 하셨는데 정진석 의원도 이제 대표 네, 원내대표도 예. 이제는 뭔가 이번에 말이 전국적인 그런 이제 정치인이 주목을 됐어요. 받고 있죠,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자기도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 보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거든요. 근데 정치인치고 이런 기회를 그냥 놓치고 싶지는 않은 거란 말이죠. 그런 욕심은 있는데 이제 이분이 그럼 주도적으로 이제 친박 비박 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쪽 귀 기울고 저쪽 기울고 이렇게 하면 실패입니다. 그 자기가 얼마나 치고 나갈 수 있느냐, 양측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냐 이게 문제인데 이제 정진석 정치력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보여줄 때가 됐다. 굳이 말하면 6대 4일 겁니다. 6대 4다. 쪽에 6, 제가 보기에 비박의 4에서 한번 절묘하게 하는데 그 성공 여부는 좀 지켜봐야 돼요. 그건 또 의원 숫자하고는 또 반대로 구성이 되는군요. 자, 사실 이제 이게 새누리당의 이런 어떤 분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정계 개편의 어떤 불씨, 단초를 제공해주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나 싶은데 손학규 전 대표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의 이야기 잠시 들어봅니다. 발의 뜻은 시작에 있습니다. 각성의 시작이고 분노와 심판의 시작이고 또한 용서와 화해의 시작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녹여내는 그러한 새 판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새 판을 짜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계 복귀를 강하게 시사하는 말인데 또 달리 들어보면 기존 정당 구조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새 판이라는 이야기를요. 지난 1년 동안에 한 서너 번을 했습니다. 뭐 러시아 갔다 오면서 새 판, 어디 갔다 오면서 새 판, 공항에서 새 판 2번을 이야기했고요. 이제 광주에서 새 판 하는데 정계 복귀인가? 정계 은퇴를 했잖아요. 네. 나 정계 은퇴한 사람이던데 저는 복귀를 위한 자락을 너무 우아하게 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 판은 복귀가 아니잖아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기존의 구판에서는 은퇴했고 새 판에서 복귀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의 그 자락을 이제 깔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발언들 이전에 나는 손학규 전 대표의 태도에 대한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무슨 농부들이 정말 힘들게 열매를 만들어놨더니 그 열매 싹 따서 저녁 있는 삶을 즐기려고 이제 하는 거냐. 이거 전형적인 밭을 안 갈았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무임승차잖아요. 네. 저런 모습과 함께 두 번째 강주에 제삿날이잖아요. 제삿날에 가가지고 건배하고 그다음에 연호하고 대통령 연호하고. 네, 지지자들 한 300여 명과 이런 모습들에 대한 손학규 전 대표의 분간 없는 행태들이 또 하나가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손학규 대표가 비박계의 요동들을 보면서 또 저기에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저런 모습들을 보인다라면 새로운 판이 짜져도 새로운 정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부분 아니냐라는 그 지적을 아니할 수 없는 거죠. 앞으로의 모습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손학규 전 대표의 이번에 새판차기로는 제가 보기에 정계복귀 선언, 예비 선언이라고 보입니다. 예비 선언이다. 그러니까 정계복귀 진짜 선언은 7월에 있을 자기 싱크탱크 동아시아 미래재단 출범 10주년 거기서 이제 소위 하려는 수순을 밟는 것 같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근데 진짜 이게 너무 자락을 여러 번 까네요. 보니까 그 전에 곰팡이 그 이야기, 곰팡이론을 펴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거 어저께는 또 하나는 기존의 정당에 안 가겠다 한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제1섹타, 2섹타, 3섹타가 있지 않습니까? 3섹타가 이제 소위 이번에 국민의당인데 자기는 제4지대를 한번 만드는데 앞장을 서보겠다. 현재 기존의 구판에서는 이미 은퇴가 됐기 때문에 4지대를 만드는 건 뭐냐 하면 비박, 그러니까 친박이 아닌 비박, 그다음에 친문이나 친노가 아닌 비노.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그 당에도 안 가겠다는 거거든 현재로. 거기 가면 이제 현재로서는 그래서 비안 이런 세력을 중심으로 이제 꿈틀대는 움직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번 주역이 되고 싶다는 꿈을 피력한 건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또 안철수 세력하고 또 합쳐서 제3지대로 범 제3지대로 묶어지느냐 하는 여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같은 분은 혁신위원장, 비대위원장을 모셔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이제
지금은 이제 손학규 전 대표가 뭐 이제 야권 인사로 사실 자리매김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에 다시 복귀한다는 건 본인이 지금까지 그렇게 시달리던 것이었거든요. 그 새누리당의 꼬리표 이것을 떼려고 해왔던 것인데 다시 이제 들어가기는 그런 선택은 이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두 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봤을 때도 이제 정계 복귀를 이제 하겠다고 하는 명분을 지금 이제 축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 새 판을 짜겠다라고도 하면서 시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이제 하고 있어서 본인이 이제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은연중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금 손학규 의원이 사실 들어올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새 판 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크게 어떤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여지가 좀 크지 일단은, 않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야권 같은 경우는 이미 분화가 되어 있어서 새로운 판이 사실은 짜여진 것이거든요. 야권 같은 경우는 여기서 또 새로운 판을 짜겠다는 게 대중들에게 쉽게 이것이 먹혀들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겠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야권층들이 지지를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예. 그런데 이제 야권성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무리 중도라 하더라도 예. 근데 이미 사실은 야권의 문재인 대표라든가 안철수 대표에게 지지를 표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 새로운 주자 같은 경우는 여권 같은 경우는 많은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자가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비해서 야권 같은 경우는 두 사람에게 상당 부분 야권층의 상당 부분이 이미 지지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자를 지지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사실은 예. 많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안철수 양자 예. 구도가 다자 구도로 바뀔 가능성이 크지 만약 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 두 사람 중에 위상이 하나가 약화가 돼야 됩니다. 크게 결정적인 약화가 있어야지 새로운 손학규든 김부겸 이런 새로운 주자들이 부상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이제 행보는 적극적으로 이제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행보 그 결과가 국민도 예. 나오기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요. 왜냐하면 전번에 사실은 그 총선 때 그때 저 기회를 놓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김종인 대표가 와서 좀 구애를 해달라 좀 했을 했었죠. 때 예. 그때 몇 군데만 다녔어도 연고권이 생기는 건데 그걸 못해서 이제는 왜냐하면 둘 중에 어느 한쪽이 완전히 망했으면 거기 명분 들어갈 명분이 생겼는데 둘 다 성공해버렸단 말이죠. 말하자면. 예. 새누리당이 예. 저렇게 망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또 계기가 자기가 기대했던 하지 않았던 계기가 온 거예요. 제가 볼 때 뭐냐면 새누리당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새누리당이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 있잖아요. 근데 저분은 저 뭐냐면 문재인 대표, 안철수 대표가 확고한 그런 저 장악력을 갖고 있는 저 정당에 들어가서 자기가 역할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데 저기 가면 새 판도 아니거든. 물론 아직 새 정치가 뭔지도 안 나왔지만 새 판이 뭔지도 지금 저 앞으로 또 과제가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자기가 새로 시작할 수는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냐면 저거 제4지대가 되든 뭐 제5지대가 되든 거기서는 자기가 주도해서 정치력을 예. 정치 세력을 만들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말하는 저 친박에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비박이라든지 네. 또 저 야권 내에서도 또 새로운 어떤 말하자면 그야말로 새 판을 원하는 세력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예. 자기가 주도하면 그것은 뭐 아까 그 양 의원 말씀하신 대로 정계 복귀가 아니고 자기가 새로 주도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죠. 네, 세판짜기라는 말은 좋은데 세판짜기 할 수 있는 정치적 계기와 동력이 현재 좀 약하다는 게 문제예요. 보통 이제 대선 후보 경선전에 들어가서 좀 밀려나는 세력들이 그 과정에서 세판짜기는 쉬운데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라든가 여름쯤엔 그런 계기가 올 수 있지만 예. 현재는 별로 없는데 이제 그러나 조금만의 계기가 된다면 예. 7, 8월에 양당의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전당대회를 하다 보면 급격한 당권 투쟁으로 가면서 밀려나는 세력들 속에서 꿈틀거리면서 뛰쳐나오는 세력이 경우에 따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를 한번 봐보려는 생각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사실 생각입니다. 지금 여권에서 주목되는 게 정의와 국회의장의 움직임, 보폭을 지금 계속 넓혀가고 있다는 말이죠. 정의화 의장 이야기 잠깐 들어봅니다. 후배들이 잘 나라를 끌고 갈 것으로 내가 판단이 되면 조언하는 수준에 남아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런 생각도 결단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정치 결사체라는 게 외곽에서 정치를 바로잡게 여러 가지 이제 조언도 하고 좀 자극도 하고 이제 그러한 정치 조직 또는 정당일 수도 있다. 앞으로 한 두세 달 이상 좀 고민을 해보고 한 10월쯤 되면 정리가 될 것 같다. 두세 달 고민, 아까 말씀하신 전당대회를 좀 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전체적으로 손학규 고문, 손학규 전 대표와 또 이런 지금 정의화 의장의 움직임들 새누리당의 판 어떻게 보십니까? 보수의 판. 네, 일단 뭐 정의화 그 국회의장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나 해봅시다. 첫 번째, 후배들이 잘하면
그 좋은 그룹이나 자극 그룹으로 남겠다. 근데 후배들이 못하면 내가 결단할 수도 있다. 근데 후자에 이제 힘이 실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세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야 되죠. 정의야 대권 후보, 손학규 대권 후보, 반기문 대권 후보. 여권에서? 아니요. 정치판에서요. 네. 그러면서 실질적인 자기 현실 정치 세력을 갖고 있지 못한 명망가들의 이제 세 사람의 특징이단 말이에요. 이 세 사람이 모이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유승민 정도가 오면서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들고 여기에서 격렬한 내부 경선을 거쳐서 선수를 한 명을 올렸을 때 제4당이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겠죠. 자, 여기에 세력으로 누가 붙겠어요? 비박계가 붙겠죠. 그 다음에 더민주당의 손학규 그 식구들이 좀 있잖아요. 20여 명에 이르는. 네, 조금 그 붙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거의 없다고, 더민주당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국민의당인데요. 국민의당이 구심력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냐, 원심력이 작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재밌는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안철수를 통한 철장 구심력이 끝까지 힘을 발휘할 것이냐, 안 그러면 외곽에서 중도 외곽 세력에서 이 3인 4인들이 끌어내는, 밖에서 땡기는 원심력이 작용할 것이냐는 그 강도에 따라서 엄청난 변화가 올 거다. 그러면 그 과정에 있어서 그 변화인데 10월 달 아니다는 거예요. 저는. 더 당겨질 수 있다. 국민의당 전당대 이유를 봐야 되지. 더민주당 전당대에는 이 세 사람이 볼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외려 새누리당 전당대회와 국민의당 전당대회까지 보고 나서 이삭축기로 들어갈 것이냐, 끌어낼 것이냐. 내년 초는 돼야 된다. 네, 연말. 그래서 이분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시기는 내년 초가 될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저 발언은 10월까지 고심하겠다고 하는 발언은 10월 이후에 이제 자기 소그룹이지만 추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뜻을 밝힌 거고, 사실 본인이 말은 안 하지만 대권 출마 의사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건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결국엔 이 정의화 국회의장도 제3지대에서 자기가 한번 역할을 해보겠다 이런 뜻인데, 결국에는 내년 대선으로 가는 제4지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손학규는 기존 3당을 빼고 하니까 제4지대 했는데 3, 4지대가 지금 이렇게 경쟁을 서로 하는? 이렇게 좀 교집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최종적으로는 양강이 될지 3강이 될지 4강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대선 일정 정도 전에는 지금 그림이 크게 세 갈래 또는 네 갈래인데, 일단은 새누리대 친박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친문재인을 중심으로 하는 더민주당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안철수 세력이 따로 있고, 나머지 아까 말한 정의화, 손학규, 반기문은 거기에 속할지는 좀 모르겠고요. 이런 유승민 의원이라 이런 데들이 따로 가느냐, 안철수 세력과 합쳐지느냐의 관건인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권 후보 하겠다는 경력심이 굉장히 강할 거 아닙니까, 의지가. 그리고 손학규 전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강할 거고, 근데 그런 거를 일각에서는 그걸 합쳐가지고 경쟁을 붙여서 해봐야 우리가 강력한 제3당끼리의 대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자와 4지대가 교집합을 형성해서 하나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한 지켜볼 대목입니다. 하나의 부분이다. 지금 정의화 의장이 어쨌든 이제 연구소를 만드는 것, 연구원을 좀 만들어서 사실은 이제 하려고 했던 것이 상당히 지금 새누리당의 지금 최근의 모습, 친박계, 비박계 다시 한번 이제 갈등이 있고 이제 돌아올 수 없는, 화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이 실질적인 어떤 정당 또는 정치 세력화를 하는 것을 상당히 이제 가속화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이제 사실 거의 기정사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지금 보면은 어쨌든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도 보면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라든가 또 이제 김병준 참여정부에서 일했던 김병준 교수도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의 이제 어쨌든 양쪽을 아우르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은 뭐 합리적인 보수나 진보 세력들을 사실 이제 규합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정의화 의장 같은 경우는 PK 지역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제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PK 지역 같은 경우에 김무성 대표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친박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세력화 도모했을 때 일정 부분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PK 세력, 이 어쨌든 지역적으로는 받쳐주게 되면서 어쨌든 실질적으로 어떤 이제 정치적인 세력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뭐 4개의 이제 그럼 세력이 되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4개 세력 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국민의당과의 어쨌든 연대를 끊임없이 아마 이제 모색하는 과정들이 세력화하면서 같이 모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또 이 과정에서 지금 계속 말씀 중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거취도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오늘 뉴욕에서 한국특파원들 간담회에서 사무총장으로서의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고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 안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지금 저 사무총장으로서 만약에 여기서 한마디라도 거기에 대해서 뭐 속기 단 듯이 언급을 하면 국제사회 맹폭격을 받으면 그것은 앞으로 향후 정치권에 진입도 못하고 좌절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아주 지금은 저 반기문 총장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그런데 그걸 부인하지 않으면 새겨들을 줄 알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사람들 말이지 내가 말을 안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자꾸 나한테 구체적으로 언급하라 하냐. 그것 때문에 답답할 거라고요. 근데 저분도 분명히 꿈은 갖고 있는데 과연 여건이 반기문 총장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느냐 안 만들어주느냐 이게 문제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지난번 같은 세력을 갖고 있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의만 받는다든지 친박의 지지만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들어와서 충분히 자기의 역량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지금 그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더더구나 친박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친박이 저렇게 하는 것은 과거에 열린 우리당의 기억 때문에 더 할 거란 말이죠. 그때는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 책임론 때문에 결국은 바로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내년 1월쯤 되면 이미 탈당이 시작돼가지고 다 뛰쳐나가고 이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친박이 그걸 막기 위해서 대통령이 밀려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더 지금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세력이 반기문 총장을 모셔온다. 반기문 총장이 반길 수가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반기문 총장의 고민은 지금부터 시작되는데 더 깊어졌다. 앞으로도 만약에 친박이 저렇게 됐을 때는 이를테면 손학규 정의와 누구 이런 분들이 같이 하자 이런 모르지만은 친박계가 모신다고 해서 사실 뭐 좀 친박 비박계가 동시에 힘을 합해도 지금 사실 될까 말까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권에 관한 질문 받고 유종임이 거두게 해달라면서도 내가 대권에 관심이 없다 이런 부인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대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사실상 시사한 거로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7개월 후에 이제 마치고 돌아왔을 때 과연 어떤 행보를 갈 거냐.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많이 거론되어 온 거는 새누리당 친박들이 꽃가마 태우고 영입해가지고 소위 TK를 중심으로 한 영남 플러스 충청권 연대 구도를 만들어낸다 이런 예상을 해왔는데 이제는 이제 굉장히 친박이 국민적인 여론전에서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와서 쉽게 친박계와 무조건 선택하리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거고 또 하나는 독자적 아까 다른 그룹이 만드는데 다시 들어가다기보다는 들어간다면 굳이는 친박계와 손잡을 거로 보고 단데 들어가기보다는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를 비록 정치 경험은 없지만 고민할 수 있는데 그러게 되면 아까 말씀은 3지대, 4지대하고 손잡을 수도 있지만 5지대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정치 상황이 삼김 시대와 박근혜 대통령 시대가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특정한 강력한 리더십을 갖는 큰 지도자가 사라지는 시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소위 춘추 전국 시대를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본인이 깃발을 꽂으면 3지대에 있던 분들이 좀 모여들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본인이 독자 세력화를 할 경우는 3지대, 3지대는 안철수당이니까 끌어들이기 쉽지 않을 거고 상당히 4지대, 5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효과는 흡인력은 있을 것이다. 어쨌든 탑3 안에 들어가고 부동의 1위잖아요.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로 보면 부동의 1위고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한테 한 번씩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현실 정치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 지지율을 반토막 난다고 봐야 돼요. 자, 고건 전 총리의 지지율이 반토막 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박찬종, 무균질 정치인 박찬종 의원의 지지율이 반토막 난 것도 기억을 합니다. 즉, 안에 들어오는 순간은 반토막 난다고 봐야 되는데 반토막 나면 단단히로 떨어져 버려요. 2년 전만 해도 39, 40 지지율을 기록하다가 작년에 좀 박근혜 대통령하고 만나면서 정치권하고 뭔가 교감하는 듯 하니까 20%로 떨어지다가 올해 10%대로 쉽지 않을 것이다 한 말씀인데 사실 저희가 좀 더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